일본이 문을 연 게 아주 우연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1590여 년에 우리를 침략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 완전 그러니까 나비 쉽게 효과, 말하면 나비 효과. 마틴 루터의 시작이 결국엔 임진왜란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네. 예. 야, 이게 질이야, 이게 질이야. 연결해서 보는 게 질이야. 자,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세계의 역사와 경제가 지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자가 멸종 위기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저는 지리 시험을 많이 봅니다. 네, 저는 모든 수업에서 시험에서 지도 시험을 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또 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구글 지도를 켜서 네. 다음은 어디를 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위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성공하실 분이에요. 왜 성공한 사람이죠? 아니 제가 진짜 네. 지도력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네네. 부와 권력의 네. 비밀. 근데 그게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정말요? 근데 제가 CEO 강연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도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거의 90%가 손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잘 되실 분이에요. 정말요? 아, 저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이 이야기가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리적인 조건이 인간의 역사라든지 삶의 환경에 문제다.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은요. 예.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예. 적군이 들어와도 막는 게 많잖아요. 경복궁 자리도 보시면 네. 풍수지리에 따라서 경복궁 앞에 청계천이 흐르고 청계천 다음에는 남산이 있고 남산 다음에는 한강이 있고 한강 다음에는 관악산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연기를 쫙 돼서 막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완전히 평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 드러나 있어서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죠.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적군을 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모스크 옆에 있는 미나렛이에요. 예배를 알리는 시간을 알릴 때 첨탑에 올라가서 알리거든요. 네. 거기서 망을 보는 거죠. 내가 사는 나라의 주변에는 완전히 평판이고 근데 저 멀리서 엄청난 기병대가 어마어마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기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뜁니까? 지리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못 겪어본 거죠. 그리고요, 네.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종교가 저는 이슬람교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요, 일단 네. 하루에 5번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 하는 거죠? 메카. 그래서 이슬람교에 방향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루에 5번 메카 메디나가 어딨나, 메카가 어딨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지리적인 훈련을 훈련이 받는 되는구나.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분들은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음. 그 이슬람 교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메카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가고 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네. 탐험의 종교예요. 오. 그러니까 평생 여행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어떻게 보면 지리학자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이 방향을 또 지도를 보는 훈련을 시키고 또 마지막 인생의 최종 마무리 버킷리스트는 메카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메카를 갔다 오면 하즈라고 예. 붙이더라고요. 하츠라고 붙이죠. 하츠라고 하츠. 붙이기도 예. 하고 국가마다 한 번 그렇게 탐험을 한 사람에게 예우를 하는. 예를 들면 정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정화? 엄정화 씨 아닙니다. 명나라 시대에 정화라는 환관이 있었어요. 근데 정화의 그 탐험 루트를 우리가 국가의 비전으로 삼겠다 해서 나온 게 1대1로입니다. 근데 그 1대1로에 특히 이 해양부 실크로드가 바로 이 정화라는 이 환관이 대함대를 이끌고 인도양을 거쳐서 메카를 거쳐서 북아프리카까지 갔다 왔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슬람교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다문화적이고 또 탐험을 장려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강대국이 될 조건을 갖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리적 조건은 강대국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어려운 봐요. 조건이에요? 현대로서는. 중국이 뚫린 쪽이 남중국밖에 없잖아요. 네덜란드, 북한 있죠. 러시아 있죠. 다 막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네. 지리적으로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수양제가 이 양쯔강과 황하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면서 중국이 하나로 통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닦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통합이 되고 또 중국의 어떤 물산이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정화의 시대에는 또는 당나라 시대에는 이제 이슬람과도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넓은 제국이었는데 그런 걸 닫고 대항해 시대를 서구에서 할 때 중국은 그냥 대운하 시대 수준으로 지금 전락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운하를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산업만 육성한 거야. 중국이 그때 계속 했었으면 어쩌면 세계 최 강국이 될 수 있었겠죠. 이미 그때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가서 물건 바꿀 것도 없고 우리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앞섰기 때문에 네. 쇄국 정책을 한 거죠. 반면 일본은 네덜란드와 영국과 교류하면서 바다로 나아갔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문을 연 게 아주 우연치 않은 일이거든요. 1517년에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위축됐던 로마 카톨릭이 세계 밖으로 나가서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을 전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갔던 곳이 인도였고요. 당시에 프란치스코 하베르가 거기에 있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존재를 알고 배를 타고 1549년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일본의 가고시마예요. 가고시마에서 와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온 문명이나 이런 걸로 당시에 영주들이 혹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기리스탄 센츄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1592년에 우리를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 완전 나비 쉽게 효과, 말하면 나비 효과. 마틴 루터의 시작이 결국엔 임진왜란까지 연결된 아, 거예요. 그러네. 예. 야, 그런데- 이게 지리야. 이게 지리야. 연결해서 보는 예, 게 지리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지리를 그러니까. 몰라서 당했네. 예, 당한 거죠. 그렇다면은 네. 지금 중동 지형의 정세도 그 지리적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이스라엘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아랍 사람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예. 이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에요. 누구의 땅이었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골리앗이나 이런 사람들 땅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지역의 원주민들은 지금 다 사라졌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여권을 받는다면 어느 나라 여권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요, 이라크 여권 받습니다.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 땅도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 땅도 아니고 이 아랍 사람도 나중에 이제 차지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타동하려고 할 때인데 네. 1차 세계대전 전에 이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6%는 아랍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약 4%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8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어떤 곳인지 가본 사람들이 남겼던 말이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신부는 아름다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우리가 가고 싶은 땅, 우리의 고향 땅은 아름답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시온주의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유대인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테오도르 헤르츠는 팔레스타인을 고집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우간다도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시온으로 가자. 치온이 이제 거기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가시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리적 상상력의 힘인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지도가 있으면 예루살렘이 딱 중간에 있고 이 세 개 이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도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수천 년을 유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갔죠.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쩌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한쪽이 한쪽을 밀어내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지 않아야만 좋겠는데 한쪽이 한쪽을 밀어내고 끝나면 진짜 비극이죠. 더군다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동네는. 이 동네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물. 예, 중동 전체에서 물 부족이 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예. 그 만나는 곳이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수로 때문에 국경 가지고 이란, 이라크가 전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내려오는데 관련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뗏 맞는다 그러면 밑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중동에서는
지금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물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좀 무한하지 구하기 않습니까? 거의.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물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중동이 참 좋은 게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더라도 이 태양열 발전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이 사막 기후 지역이.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라는 주어진 제약 조건을 또 극복하는 그런 기술의 힘, 또 어떤 상상력의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이 또 중동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답이 나오죠. 우리가 만주평원 얘기하잖아요. 네. 만주평원에서부터 어디까지 평원이 이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헝가리까지 이어집니다. 헝가리 평원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만주평원에서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대흥안녕 산맥이 네. 있고요. 대흥안녕 산맥 근데 옆으로 터진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오면 몽골평원 들어와요. 몽골평원 달리다 보면 장벽이 하나 옵니다. 그게 알타이 산맥입니다. 알타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카자흐평원이에요. 카자흐평원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우랄 산맥이 나오죠. 우랄 지나면은 카스피 평원이거든요. 나와서 옆으로 가면은 카르파티아 산맥이 나오는데 카르파티아 산맥 옆으로 빠진 길을 가면 헝가리 평원이에요.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있으시군요. 예. 이게 지금 이게 한 7,000에서 8,000km거든요. 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를 뺏기면은요. 모스크바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평이야. 평야예요. 예. 그러니까 1차 저지망은 동유럽의 위성국가죠. 그러니까 서방이 들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정유럽에서 막고 두 번째로 막힌 게 카르파티아 산맥을 막고 그게 뚫리면 우크라이나 뺏기면 러시아가 가기 때문에 근데 뺏긴 적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나폴레옹도 한 번 와서 그랬죠. 히틀러도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나토에 들어가면 네. 러시아로서는 우리의 국경 저지선이 무너진다. 무너지죠. 그리고 적을 바로 앞에서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평원에서 말발구하면서 오는 그 거대한 대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 러시아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리의 힘이죠. 전쟁이 최고의 지리교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은 지도와 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전쟁의 정의가 결국은 땅 따먹기. 지도에다가 네. 이거 내 땅이고 이거 네. 네 땅이고 이렇게 그렇죠. 협상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쟁의 본질이. 그러니까 사실 요새 지정학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도 다시 국경이 부활하고 있고 옛날 WTO의 세계화의 시대가 종언을 하고 이제는 각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리의 힘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는 하나 지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리학자 입장에서는 약간 19세기 운명결정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말을 타고 말씀하신 달렸기 대로,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산맥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물이 되고 확실한 방어벽이 됐지만 이제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다 내려다보고 네, 전쟁을 할 수 의미가 있기 없잖아요. 때문에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누가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지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산맥이나 어쨌든 국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제는 1차적인 어떤 국경을 향한 전쟁이 있다면 2차, 3차, 4차 레벨로 굉장히 복잡한 전쟁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냥 1차 함수처럼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이제는 보다 복잡한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리가 기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게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왜요? 아프가니스탄을 아무도 못 이겼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라산이 1950m 정도 되잖아요. 지리산도 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는 지리산 때문에 큰 장벽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아프가니스탄은 나라의 중간을 힌두쿠시 산맥이 흐르거든요. 해발 7,000m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50%가 2,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옆에 마을 가는 게 힘들어요. 소련도 못 이겼죠. 미국도 못 이겼죠. 그게 아프가니스탄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레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만들 때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잘 만들었다고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땅 조각이 보니까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떡하냐? 그래서 막 맞춰봤어요. 근데 안 맞아. 하느님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험한 거예요. 그렇게 험해요. 아니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이. 거기 사람들이 그냥 살기도 좋은 땅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써 언어가 10개가 이상이 도르고요. 사람들이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10개의 민족이 넘게 있으니까. 그것도 스위스 같네요. 약간 스위스도 한 네, 나라에 맞습니다. 4개의 언어를 예, 쓰는. 그러니까 미국도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소련도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알렉산더도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그런 산맥이라든지 기후 조건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도 지리 천재였잖아요. 영재였어요.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현장 체험 학습 많이 했습니다. 10대 때. 그래가지고 19살에 왕이 돼요. 33세까지 이제 쭉 그렇죠. 이제 영토 전쟁을 예. 벌이고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갔던 마지막 끝, 동쪽 끝이 어디냐? 바로 인더스 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타고 달리는 데서는 천하무적이었지만 딱 인도 갔는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 정보가 없는 거야. 지역 강이 정보가. 있다는 걸. 강도 있고 기후도 다르고 갑자기 코끼리가 뛰쳐나오는데 그쵸. 선생님한테 안 배운 거야. 10대 때 지리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당황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에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마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달릴 수 있는 말도 없고 네. 부하들은 왜 이렇게 다들 안 돌아가? 지쳐있고. 진짜 대충 하고 좀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을 상실하고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복했던 루트를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죽음의 사막이라고 또 이 사막을 또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알렉산더 대왕은 뭐 땅에 욕심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탐험가, 지리학자 마인드로 내가 새로운 땅을 가서 지도를 좀 그리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사막을 건너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가서 열병에 걸려 죽어요. 근데 33세 죽어요. 그렇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교수님은 뭐 지리 우등생 홍보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예. 요새 지리가 예. 학교에서 애들이 선택을 안 해요. 사회문화나 예. 무슨 생활윤리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예. 학교에서 예. 애들이 지리 선택을 안 해서 거의 이 과목이 멸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경인교대에서 지리 강의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리의 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큰 나라를 하나씩 꼽으신다면 어디라고 보세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쪽 바다를 다 뚫려 있잖아요. 어디든지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 10월 달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유명한 글을 하나 씁니다. 포린 팔러스에. America's Pacific Century. 미국의 태평양 시대. 그게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한 나라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협조하면서 번영을 이뤘는데 이제는 태평양 시대가 왔기 때문에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부를 이루겠다 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잡겠다는 얘기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렇게 공격당하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공격당이 시지만 워낙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붙은 나라들이 다 우호적인 국가들이잖아요. 캐나다 북쪽에 있죠. 아래쪽에는 멕시코에 있죠. 뭐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교수님은?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거의 뭐 델롬델의 나라다 뭐 이렇게 지리의 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네. 미국이 네. 지리 우등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긴 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은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야. 이건 새로운 시각인데요. 네. 구글이라는 기업이 검색 엔진은 만들기도 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 또 야후도 있었고 있었죠. 뭐 네이버도 있었고 다양한 검색 경쟁자가 엔진이 많았죠. 많았어요. 그런데 구글이 압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떡상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때문일까? 아니에요. 뭐죠? 지도 때문이에요. 구글 지도. 2005년 구글 맵을 전 세계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완전 구글이 세계 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검색어를 애들이 분석한 거예요. 네. 분석해 보니까 4분의 1이 지리야. 어디? 주소, 무엇? 그럼 우리가 맵을 공짜로 나눠주면 우리로 다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모은 거예요. 디지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근데 미국이 지리 문맹 국가, 지리 학과가 없어요. 미국에 왜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정말 18, 19세기에는 지리로 우뚝 선 나라예요. 처음에 동부에 조그만 였어요. 거기 버지니아라고 그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버진의 나라 버지니아.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요만한 나라에서 코딱지만 해요.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잘 산 거 아니다. 지금 영토는 사람들의 노력, 특히 지도를 읽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아시죠? 초대 알죠. 대통령. 네. 그분도 사실은 집안도 되게 가난하고 그래서 10대 때 토지 측량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4위로 들어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데 10대 때 지도 그리는 걸 했으니까 측량을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됐죠? 3대 토마스 제퍼슨도 역시 토지 측량사 집안이야. 거기서 미국에서 완전 혁신 산업이었던 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그 지도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이기고 루이지애나라는 땅을 너무 잘 샀잖아요. 너무 싸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참 멍청해. 그걸 왜 팔아? 전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지금은 미국이 정말 넓은 나라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공짜로 된 게 아니다. 지도를 잘 읽는 사람들이 넓혔다. 그래서 19세기에 그냥 평범한 개척자의 오두막집에 가도 그 집에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리를 그 사회와 그 국민들이 열심히 잘하고 지도 열심히 보면 그 나라 부분이 핀다.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를 하나씩 꼽았으니까 가장 불리한 나라는 어디라고 보죠? 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힘들다가 난 대만을 생각해. 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들죠. 대만은 외교도 다 단절됐고 작은 섬이고 그렇죠. 지리적으로 보면 진짜 불리한 조건만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대만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감이 엄청나잖아요. 거기에도 또 지리가 있어요. 대만의 사례를 보면 사실 대만이 물이 풍부합니다. 이 반도체 용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젠슨 황 대만 사람이거든요. 엔비디아를 채우고 아니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AMD의 리사 수도 대만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리의 힘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리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대만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글로벌하고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지도를 펼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이제 교수님한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리의 저주를 받은 나라가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왜죠? 우즈베키스탄? 영어로 하면 더블 랜드락드 컨트리예요. 이중 내륙 국가예요. 이 나라는 바다로 가려면 두 나라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내륙에 쌓여있는 국가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내륙 국가거든요. 그럼 몽골도 주변 국가들하고 우호적이지 않으면 몽골도 못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연하지 못하고 바다로 나가는 게 너무 험한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나라죠.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와 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전 굉장히 유리한 위치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한 70%의 산지가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 방어에 상당히 유리한 나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를 90도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동남아시아가 우리 이익 국가거든요. 그래서 해양 교류도 되게 유리했고 그거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 장보고예요. 9세기에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청해진이 있었고 우리가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성공하고 벤처 사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리한 위치가 아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지도를 펼치고 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열려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지리적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최근에 동원그룹에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놀랍게요. 지도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위쪽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반대로 돌려서. 왜일까요? 빨리 나아가라. 예, 우리가 대륙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서양 쪽으로만 바라보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동남아시아 안 봤죠. 예, 서양만 보고. 근데 이제는 봐야 될 시점도 왔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추진력을 발휘한다면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아니 로마가 무슨 지리적인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틴이 영원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통했죠. 로마 그거를 우리가 못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지리 이야기 나눈 것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 물론 자연지리도 중요하고 자원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해요. 그것도 지리에 속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그 나라 사람들의 지도력 내지는 지적 상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지도력이 국력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도 저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미중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잘 잡을 거냐. 다 그 나라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좀 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좀 연결성을 확장하고 또 세계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능력을 좀 높이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리학자는 아니고
역사학자인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리거든요. 그 위치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리를 좀 열심히 많이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리에 대한 이야기로 심층 토론 나눠봤는데요.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10분 토론 제작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